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8월 9일이고요. 이호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이호석의 YG는 저희가 첫 번째 공개를 했는데 이 방송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어제 밤에 영상을 열심히 4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게 소리를 녹음을 안 했네요. 제가 이제 보통 이거 체크를 한번 하고 올리는데 오늘은 이게 그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빨리 지금 설명을 드려서 저장을 하고 아이고 머리가 저장을 하고 이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볼게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바로바로 합니다. 이번 주 제목은 피크아웃 우려가 피크아웃 하고 있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한 3일 전부터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코스피의 일봉이고요. 일봉이란 얘기는 하루가 이제 봉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연초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최근에 지난주의 흐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었던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남겨놨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인지. 어쨌든 시장이 변화가 생기면 이것이 과연 어떤 흐름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주변 분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여기서 주가가 흐름 두 가지겠죠? 뭐,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갈 거냐, 쭉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냐. 뭐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리스크, 즉 다시 말하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고요. 이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것도 리스크지만 올라가는 것도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리스크를 오히려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그 스트레스 지수나 아니면 뭐 폴트 리스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인 것은 맞으니까 좀 조심하면서도 업사이드 리스크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현금 비중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포트에 주식을 퀄리티 주식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업사이드 리스크도 고민하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동향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보시면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한 주 동안 82조 원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시총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2250조 22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250조 원 정도 되는 코스피의 시총이 80조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2%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3200에서 3200 얼마가 됐고 3300이 됐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시가총액을 통해서 코스피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는데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조 원이 증가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이 71조 원이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이 기여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나눠서 보니까 87.7%가 시총 상위 30개 종목이 됐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28% 차지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5%. 그러니까 상승분의 5%를 하이닉스가 책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시총이 연초 대비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건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이니까 연초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제일 큰 애들이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들어왔네요.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의 전체 크기는 상당히 커졌고 그 부분의 40% 정도를
카카오뱅크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KB금융이 있고요. KB금융의 시가총액은 보시면 22조 원이 되겠습니다. 21.7조 원이고 카카오뱅크는 33조니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죠.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곧 급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설명입니다. 자, 설명 들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게 그 가치라는 것이 여기 있고요. 자, 가치라는 것을 제가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걸 여기다 그려놨죠. 그리고 가치가 가격보다 이렇게 낮은 상황이 되면 이때 이제 사가지고 주가가 가치로 수렴하는 동안에 돈을 버는 전략인데 대표적인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자면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뭐 30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20조 이하로는 빠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사이드는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주가가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너무 비싼 거죠, 가치보다.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생각하는 걸로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수렴을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빠져서 올라오는 방법, 요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째서 가격이 빠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게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카카오뱅크는 뭐 수급이 어쩌고 뭐 외국인이 어쩌고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가격에 대한 그냥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 회사랑 계속 같이 하고 싶냐? 같이 하고 싶냐라는 것이 가치 투자다. 말장난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요, 원달러 환율의 주봉 차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매수를 하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 때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환율이 여기서 이제 약세로 원화 강세로 이제 나타났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냐 이런 얘기보다는 저의 설명은, 자, 원화가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뭐 외국인이 됐든 시장이 됐든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로 깨먹는 일은 별로 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니고 달러 지수, 그러니까 DXY라고 하는 그런 달러 지수 인덱스를 보면은 지난주 이거 하나가 이제 한 주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달러 약세였고요. 올해는 이번 주는 달러 강세였습니다. 빨간색이 달러 강세라고 보면 얘네들이 왜 달러 강세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미국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지금 93 달러 지수 기준으로 93을 넘어서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로 요겁니다. 이거 꽤 많이 올랐죠, 그죠?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달러 그 미국 10년물 금리를 한번 쭉 추이를 보면요. 이게 올해 뭐가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연초에 지금 보면은 금리 수준이요. 0.9% 정도 수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이렇게 올랐죠. 매우 가파르게 올랐고 3월 달까지만 해도 1.8%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성장주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가 이제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었고 제가 2주 전쯤에 1.1% 도달하는 미국 금리를 보고 와 이거는 너무 심한데요? 라고 말씀드렸고 반등할 겁니다 라고 해서 반등하다가 또 다시 호구로 앉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 달러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전망하는 것이 시장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또 다시 말썽을 부려서 잠시만요. 오늘 그 방송 사고가 많습니다. 자, 다시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이야 가자 그래가지고 1.8을 넘어서는 이런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뭐 시장의 색깔도 그렇지만 시장도 약간 좀 더 안 좋은 리스크 요인들을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될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일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너무 올라서 주가가 빠져요 라는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장주가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안 좋아요 뭐가 나스닥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테고요. 그렇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 그 반박 논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가죠. 유가의 흐름을 좀 저는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OECD 아니고 오펙 월간 보고서도 나오는데 이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차트는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뭐 자세한 설명은 됐고 지금 유가가 여기 근처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할지 그런 뭐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가 역시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경기 뭐 델타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경기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반영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경기 민감주 혹은 뭐 이런 주식들이 센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76불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도 역시 우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금리와 마찬가지로요. 너무 올라가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닥터 쿠퍼는 지금 아직 조용합니다. 별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새로 하려니까 힘듭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그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하고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파란색이고요. 금 가격이 빨간색인데 지난주에 금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 금요일날 반면에 비트코인은 주말 내내 또 다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연초에 뭐 연초 얼마였죠? 뭐 1,500불 정도 수준에서 1,500불이 아니죠. 이게 지금 2,000불 정도 수준에서 이건 원화 기준이네요. 8,000원까지 올랐다가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져서 4천만 원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이제 5천만 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은 업사이드 리스크.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 나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 상관없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혹시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실 다른 아, 이제 앞전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피크아웃 우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주가가 언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그때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첫 번째 국면에서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처럼 야 이거 왜 오르는 거냐? 모르겠다.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와 이것 때문에 오르는가 보다 이것 때문이네 이것 때문이네 라는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알았다. 주가 왜 오르는지 알았고요. 경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유동성이 이렇게 되고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요. 라는 뉴스가 나오고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요. 뉴스가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요. 조용히 빠집니다. 주가는.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빠지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왜 빠지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또 뉴스가 나옵니다. 아 주가는 이러해서 빠지고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보고서 나오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왜 오르는지 몰라요. 왜 오르는지 모른다. 저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작년 뭐 지나놓고 보면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을 때 뉴스에서 무슨 얘기 나왔죠? 거의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경제신문의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는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 뭐 전고점 수준까지 이번에 갈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뭐죠 뉴스만 보면서 뭔가를 판단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전략적으로 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시간 공개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려니까 진짜 좀 힘드네요. 아 힘들어. 자, 뭐 지난주 미국 시장은 이제 제가 주거니 받거니라고 표현해놨고 테슬라와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 초반에 올랐다가 금요일 완전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뭐 제가 이제 뭐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금융주들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시장의 우려는 첫 번째는 경기 피크아웃 우려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물가 우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우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는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피크아웃을 한 것 같고요. 물가는 이번 주에 물가가 좋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만약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골디락스구나 역시 라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이퍼링 역시 테이퍼링이 된다고 해서 저는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테이퍼링은 저는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테이퍼링 얘기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에 대한 우려가 먼저 해소됐고요. 이번 주에 물가 우려 해소되면 뭐 금리 진정되고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리면서 좀 그림 중심으로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의 흐름은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 외국인을 보시면 외국인은
올해 연초부터 쭉 마이너스 20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지난주에 이런 흐름 나타냈습니다. 처음으로 의미 있게 좀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는 의미 있는 설명이다, 의미 있는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인이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살 때 그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여기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서 뭐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것처럼 뭐 쉬운 설명이 어디 있어요? 맞는 설명도 없고. 그런데 왜 올랐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지도 봐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코스피라고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PER 기준으로 보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쌉니다.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싸고요. 과거에 비해서도 쌉니다. 과거 3년 평균 대비로도 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과거 3년 평균 대비인데 뭐 100%를 기준으로 보면요. 얘네들은 이미 과거 평균 대비 112%, 113% 비싼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과거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랑 비교해도 비싸지 않고 옆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해도 비싸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자, 이 그림이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자, 실질 금리 이것도 이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자, 이제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 실질 금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질 금리는 금리인데 진짜 금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리는요. 명목 금리입니다. 아까 제가 미국 10년물 금리 보여드린 그 금리요. 1.1%가 바닥으로서 1.3%까지 올랐다. 이런 금리 명목 금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숫자는 예를 들어서 3%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걸 뺀 거니까 실질 금리는 얼마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1.7%인데 마이너스 1.7%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금리를 1.3% 주는데 짜장면 가격은 3%씩 올라가니까 내가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내가 손해다. 짜장면을 계속 못 먹는다. 이 얘기가 되겠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금이 쓰레기다. 그래서 숏캐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테고요. 이 숏캐시를 해야 되고 뭔가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실질금리가 더 내려가는 경우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스닥이 좋아요 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좋아요 라는 얘기로 이어지죠. 반대로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스닥이 안 좋아요. 주가가 빠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이 그림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실질금리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도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때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봐야 돼요. 금 가격은 여기는 횡보했죠. 이때는 물론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얘는 못 올랐고 얘는 빠졌으니까 금은 그나마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구나. 게다가 반대로 실질 금리가 이렇게 빠질 때는 금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그림에서 금리가 빠질 때 가격이 올라가구나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나스닥도 정말 그런지를 보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실질 금리가 올라가죠. 죄송하지만 나스닥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폭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가 올랐냐면요. 플러스 68%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동안에 잠깐 뭐 일주일 한 달 동안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무려 2년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이 없으니까 얘가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없고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설명이 맞지만 나스닥을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건 설명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때도 실질금리 많이 올랐죠. 물론 이게 나스닥이 못 오른 구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랐다고 보면은 실질금리만 가지고 나스닥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고요. 당장 하루 이틀 정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뉴스에서 이런 설명이 있더라도 저희가 투자를 긴 관점에서 하는 데는 영향이 좀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봤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혹시 정말 유동성이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렇다고 테이퍼링 된다고 해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로 가져온 게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원금이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30년물 독일의 30년물 금리도 플러스로 전환하는가 싶더니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정도로 유동성은 글로벌 유동성은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도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거죠. 제가 이제 바다를 그림을 그렸고요.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써먹을게요. 바다를 그림을 그렸고 지금 제가 이건 공인데 공이 이제 튜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튜브 공. 튜브 공을 바다에 이렇게 꼭 눌러 놓으면 못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힘만 빼면 공이 삐용 올라가는 거죠. 요거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 비유는 이제 오종태 이사님이 페이스북에다 해놨던데 너무 재미없어서 무단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바다 유동성의 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유동성은 아직도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SK에서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설문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작년 내내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10년물 금리도 아니고 실질 금리도 아니고 COE 즉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사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심리입니다. 사람들의 심리. 근데 심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라는 거죠.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3개월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이게 3개월 전에는요. 사람들이 위험을 뭘 위험이라고 봤냐면요.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위험이라고 봤고요. 테이퍼링 위험이라고 봤습니다. 42%, 37%를 그렇게 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은 28%, 38%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 텐트럼은 그렇게 큰 위험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정학 리스크나 기후 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테이퍼 텐트럼에 대한 그 위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 우려들이 피크아웃 한 것 같다. 라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세에 대한 판단은 지난 5월 달에 비해서 이건 주말 동안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승장 후반에 있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아졌고요. 버블이란 가능성 혹은 상승장 그 하락장으로 진입했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퀄리티 중요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94%, 기관 투자자들은 85%가 동의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봤는데요. 이건 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뭘 많이 가지고 계세요? 라는 질문. 두 번째는 그럼 1년 후에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이 질문입니다. 자, 보유 기준으로 제일 좋게 보는 것은 회색, 전망 기준으로 좋게 보는 것은 빨간색이라고 본다면 몇 개의 섹터에서 좀 변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5월 달에는 10%, 11%만 배터리를 좋게 봤는데 지금은 15%, 20%가 배터리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시각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수 소재 산업재와 같은 이런 섹터들에서 약간의 그 뭐 전망 혹은 비중이 축소가 진행이 된 것 같다. 약간 좀 숨고르기가 진행된 것 같다. 주가가 많이 조정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올랐습니다. 75가 9%고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뭐 저희 시간 관계상 요거는 추가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5시 정도에 은기환 매니저와 같이 찍었던 영상을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일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JY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최종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삼성전자 주가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물가 그리고 미국의 물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 바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주변에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할게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